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합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곧 통과시킬 거라 이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신공항 만들자는 특별법안들 핵심 내용이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쉽게 말해서 이거 줄여서 예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타를 면제하는 것인데 예타 면제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최 의원님, 일단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지 좀 쉽게 예. 설명부터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튼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제 많은 사업을 하죠. 근데 이제 네. 그런 사업을 할 때 특히나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이제 네. 우리가 그걸 또 국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사회 간접 투자 자본 SOC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깔 때 많이 이제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도로, 터널, 다리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뭐 항마 막 이런 거, 예. 공항,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그런 건데요. 네.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미리 이제 그 평가를 좀 하고 이거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하면 이런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예전에 이제 그런 걸 안 하다 보면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네. 진짜 국민들의 세금이 이제 낭비가 되고 또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도로를 깔아놨는데 차가 별로 차가 안 안 다니고 다니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업을 국책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은 금액이 이제 기준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네. 국고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이제 하면은 세 가지 관점을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제성을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이 얼마가 투입됐는데 네. 그 효익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요. 비용 대비 효과.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거를 이제 BC 분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일단 비용 들어간 것보다 효익이 1 이상 돼야만이 경제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로 보는 게 정책성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사업이 잘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추진할 때 특별하게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또 판단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토 전체로 본다면 우리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집중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무슨 도로를 놓는다고 할 때 비록 얘가 경제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아무튼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때로는 경제성이 안 맞아도 거기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요소가 조금 부족해서 3번으로 그렇죠. 보완해서 실시할 수가 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예. 특히나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는 지역 낙후도나 지역 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시행을 하는 예산이 거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걸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학교를 짓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외해 줘요. 아하. 그런 것 중에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령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 놓으면 그냥 그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고 갈 수 있고요. 법으로 정했으니까. 네,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준비가 충분히 된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지으면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 법령을 만들어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네. 하지 말자. 아하. 라는 것을 지금 여야가 합의하고 논란이 생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쭉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네. 하지만 법으로 만약에 제외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야 뭐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네. 그 시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선거가 있는 지역이라서 예. 이래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렇죠. 정의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궐선거를 의식한 매표 공황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심상정 의원이 그러면서 반대표를 던졌죠. 예, 같이 국토위에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 거기 이제 그 상임위에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 같은 항목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다고 해서 뭐 경제성이 없다고 무조건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심지어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절대 그 불가역적으로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것을 법으로 확정해놔야 된다라는 굉장히 이제 강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게 바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거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들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2명의 의원님이 국토위에서 논의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이제 한 분이 진성준 의원님이고 한 분이 조홍천 의원님인데 두 분이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특례 조항을 빼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두 분이 얘기해서 국토위의 의결이 지연이 되니까 바로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찾아가서 압박을 하고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뜻을 굽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한 번이라면 모르겠지만 앞서 선례란 표현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대구 신공항 또 광주 신공항 여기저기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되면서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 입법 취지가 있는 건데 이게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의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대구 신공항에 대해서 또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전에 4대강 사업도 그랬잖아요. 예타 면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결사 반대했던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은 선거용으로 사실은 뭐 아까 매표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그 국가 재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허물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정 운영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 될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또 뭐 야당은 거기에 또 야합을 한 것. 이거 자체가 정치권이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네.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화제를 이번에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금융시장도 이슈가 많죠. 최근에 보니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김윤경 기자께서 지금 이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와 장기 국채 금리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10년 만기 국채 그리고 30년 만기 국채 이런 수익률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거슬러 가서 보면은 그만큼 채권을 안 사거나 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장기 국채 상승을 그냥 이꼴관계로 그냥 본 것 같아요. 같은. 그렇게만 봤는데 사실은 근데 장기금리 움직임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만이 아닐 수가 있다.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또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는요. 그래서 향후 2년간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장기 국채가 오르고 있고
그 국채 가격이 내리는 만큼,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만큼의 돈이 네. 다른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 많이 올린 거 비트코인, 주식. 그다음에 주식 예. 이런 위험 자산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임박한 우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의 버블. 예. 그러면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얼마나 올랐기에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사실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3%대 후반인데 네. 이게 한 1년 전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른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한 2%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도 한 1.8에서 9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지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금리 자체가 아주 높은 거는 아닙니다. 아하. 예. 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채권 시장에서 빠진 돈이 주식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이게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증시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금융 시장 자체가 또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움직임을 더 눈여겨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금융시장에서의 버블과 그런 유동성의 흐름,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최근에 계속 제기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연관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요인이 또 있는 겁니까? 실제로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보려고 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그러니까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PC 지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거는 아직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연 2%대를 못 미치고 있어요. 한참. 그 네.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지는 않다. 물론 에너지 가격은 좀 오르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은 예, 오르고 에너지 있고요. 가격은 예. 오르고 있지만 식품 가격이라든지 뭐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CPI를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 우려가 지금 급박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준 의장도 그렇고 공식적인 목소리는 인플레이션 우려할 때가 아니다인데 네. 왜 자꾸 인플레이션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이제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아. 뭔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고 뭔가 예. 그 감염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제 신규 확진자 예,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 경기가 회복될 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당연히 또 미국에서 굉장히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 규모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거기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인플레가 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실물 자산 쪽에, 그러니까 실물 경기 쪽에서는 인플레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실물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에 맞춰서 진짜 실물 경기가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네. 정책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뭐 금리를 조작한다거나 뭐 통화량을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 다양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평가는 다들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실물 경기가 나아지게끔 하는 정책이 효과가 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선 그 자산 시장의 버블이 너무 그러니까 부동산, 네. 주식, 뭐 비트코인 또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많아지면서 거기에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 때문에 기대 원자재에 대한 때문이죠. 투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린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 예, 그 예.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에서는 빠지고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위험한 투자들을 하게 수익률이 되죠. 좀 더 나은 곳에 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은 예.
펀더멘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없이 그다음에 지금 아직 지급결제 수단도 아니고 중앙은행의 통제도 받지 않아서 위험한데 너무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이 유동성을 가지고 그냥 머니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하는 거니까 저는 제발 좀 조심해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그런데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이 디플레 걱정을 했고요. 그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재정 지원금이라든지 재정을 풀고 기준금리 내리고 유동성이 하고. 많아졌는데 이게 실제의 생산 활동이나 또는 경기 진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몰려서 버블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 이게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증시 엄청나게 호황을 보였었고 주택 시장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이르고 불필요한 곳에는 넘치지 않게 두고 쌓는 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쓰이고 뭐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고 그래서 또 지출도 늘어나고 이런 데 쓰이는 게 선순환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산 시장만 부풀리는 그런 경우는 불필요한 경우다라고 개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역할, 재정이라는 역할을 뭐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역할이 또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 역할도 중요한데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결국 가격 거품 뭐 일으킨다든지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나서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 법이나 규정에는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자산시장의 버블을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중앙은행 역할로 역할은 아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주열 총재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제니 딜런 재무장관도 간밤에 또 이야기를 했었고 비트코인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주열 총재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가상자산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러면서 아무튼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 금리가 아까 전에 말씀대로 조금씩 오르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준 금리도 뭔가 이제 손을 대야 되는 시점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진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정말 잘 판단해 주기를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시장의 금리를 계속 낮춰놓은 상태에서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버블이 생기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당연히 이제 한국은행 역할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 상원이죠? 상원에서도 하고 하원에서도 하고요. 하원 청문회도 출석하고요. 오늘 밤 내일 밤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통화 정책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는 지금은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아마 되풀이할 것 같고요.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한마디를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용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